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서가번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정두원 의원님은 역시 또 패셔니스타. 네, 좀 있으면 또 방송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흑백으로 탁 코디를 하셨어요. 때 빼고 광냈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네. 라디오인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또 그러니까 이풀기용 토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조금 전에 여야운 연결해서 단일팀 논란, 한반도기 논란 입장 들어봤는데요.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반도기는 불가피하죠. 사실 9차례나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주최한 행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쉽지만은. 예, 호스트니까 네. 우리가. 네. 네. 이제 큰형님이 베풀어야죠. 단일팀은? 단일팀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것도 역시 또 우리가 베풀어야죠. 예.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한 거잖아요. 네, 아까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한반도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한반도기를 가지고 지금 이걸 갖고 티격태격 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네. 과거 또 한 번도 이런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네. 이 한반도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정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좀스러운 모습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좀. 그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하고 인터뷰 때 그걸 여쭤봤으니 깜빡하고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인공기 흔드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냐는 질문까지는 드렸는데. 안철수 대표는 인공기도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자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기, 태극기, 한반도기 뭐 다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네. 아니 유엔이 인정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초등학생 초등생도 아니고 네. 초딩이라 그러면 또 화내겠죠. 초딩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지금 통합이 중요하고 보수 쪽에 혹시 점수를 좀 딸려 그래도 통합 때문에 유승민 대표를 의식해서 그런 얘기한 그 의식이죠.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게 보여지던데요. 예. 그렇더라도 이게 무슨 저쪽의 정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런 거는 보수의 한반도기는 그렇다 쳐도 보수의 입장이 아니고요. 인공기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극우의 입장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 아니 지금 서 의원 얘기했잖아요. 지금 뭔가 극중이 아니라 극우입니까 그러면? 극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이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계속씩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주 뜨거운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한 30분 전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네.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기사로 봤죠. 아, 보셨어요? 기침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좀 목이 기관지가 좀 안 좋죠. 기관지가 원래 안 좋으세요. 그리고 또 지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긴장을 했다? 예, 어떤 점에서? 지금 굉장히 급하죠. 지금 상황이 이제 급하게 돌아가니까 본인이 지금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럼 코너에 몰렸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불안하죠. 보세요? 불안하다? 누구나 불안하죠. 예, 갑자기 뭔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좀. 사람이 검찰에 갈 거를 생각하면 천하의 장사도 불안해집니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렇게 불안해요? 그렇게 불안하죠. 한번 해볼래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니까 검찰 청사 앞에서 포토라인에 선 사람들이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마음이 어떨까? 그죠? 글쎄 그렇게 얘기하는 차라리 아무 얘기 말고 들어가지 꼭 왜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진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심리가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MB도 그럴 수 있다 지금. 그럼요. 그 자세한 내막은 좀 이따 좀 여쭤보도록 하고 서가번 의원님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그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성격 구정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본인 딱 그 정도 본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볼 수 있는 것만큼만 보는 거죠. 예. 정치 보복을 본인이
했으니 모든 사물이 다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싶고 노무현 또, 전 대통령을 거론한 이후에 정치 의도가 깔렸다고 또 보세요. 한편으로는 정말 보수가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예. 어쨌든 이 그 보수의 이 그 대장 노릇 하고 싶고 그러면서 보수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그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생각이 보수가 듭니다. 가졌던 예. 이른바 반노 정서라는 걸 자극하려고 하는 거다. 자극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예. 정도는 의원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불법 수사하고 정치 보복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수사를 하지만은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당연히 있죠. 그거를 뭐 이렇게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정도원 의원께서는 MB가 지금 코너에 몰려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했는데요. 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이 됨과 동시에 예. 지금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결정적 계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키는 김백준이 아니고 예. 김희중 전 부속실장입니다. 이번에 어떤 점에서 그렇게 김희중 보세요? 부속실장이 집사 중에 집사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집사에도 성골 집사가 있고 성골 집사죠. 이제 김희중 그렇죠. 실장이 네. 김백준은 진골 예, 그러니까 이제 내지 육두품 집사. 국회의원 때부터 이제 보좌관을 쭉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김백준 씨보다도 더 돈 관리나 이런 거를 직접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예, 구속- 영장 청구가 안 됐잖아. 구속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김희중 씨가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털어놨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거를 일부 달러로 바꿔서 해외 출장 때 줬고. 네, 그 얘기 또 나왔죠.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한테도 이제 일부를 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왜 네.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그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산 적이 있는데. 김희중 실장이. 예. 예. 이제 나중에 뭐한 얘기지만은 출소하기 전에 부인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못 기다리고. 아이고, 참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MB가 예. 그렇게 집사 중에 집사인데 거기를 안 가기는커녕 꽃도 안 보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너 돈 받고 그랬지.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희중은 사실 자기 개인 돈 챙기고 그런 친구는 아닌데 네. 저축은행 사건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얽혔는데 하여간 어쨌든 김희중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이제 배신감을 느꼈겠죠. 한이 맺혔겠네요. 한이 맺히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뭘 두둔할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를 못한 겁니다. 예. 관리를 했어야죠. 그거를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김희중 실장에 대해서 구속 청구를 하지 않는 순간에 이거 플리바게닝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급해진 겁니다. 야, 그러면 지금 검찰이 김희중 실장의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엄청난 카드를 지금 검찰이 쥐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야, 이미 그럼 이제 얘기는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겁니까?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MB 쪽에서 계속 대책회의하고 했던 것도 김백준 때문이 아니라 김희중 실장 때문이고. 그렇죠. 김희중 실장은 어디까지 알고 있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의원님은? 모든 걸. 그러니까 뭐 국정원 BBK, 다스, 물론이죠. 특활비 물론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돈 관리를, 돈과 관련된 거 다 알고 있는 돈 거예요? 관리를 다 해요. 거기서 주머니에서 다 나와요. 김백준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김희중 주머니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맑고 아주 깨끗하거든요. 절대 사익을 챙기지 않는 친구인데 김희중 실장이 실수 한번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MB가 그 의심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친구한테 맡겼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이제 쓰다고 뱉어버렸으니 얼마나 처절하게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지금 정동훈 의원께서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검찰 수사를 읽는 포인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서가부님? 저도 듣기로 김희중 그 부속실장 구속됐을 때 이 네.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다들 그 좀 안타까워, 특히 구여권 사람들, 네. MB 쪽 사람들, 김희중 실장을 안 사람들은 다 좀 안타까워하면서 아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예. 그랬는데 아주 정말 그야말로 그냥
내팽개치듯이 그때도 검찰 수사 받으면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끝날 때까지 내팽개치듯이 내팽개쳐서 예. 실제로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의 그 비정함을 다 비난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사실 조사하면서 김희중 실장 들어있고 또 간간히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 좀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니 네. 간단치 않네요. 간단치 않은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냥 그 매듭이 한순간에 다 풀려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감명했겠죠. 그래요? 예. 다스, BBK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요? 네. 다른 얘기 합시다. 이제 그 얘기. 아니 지금 이 얘기 빼고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의원님. 네. 뭘 더 들어가? 김희중 실장이 이것도 그 검찰에서 진술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카드가 왔는데 그냥 보냈겠어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면 지금 그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비록 늦었더라도 김희중 실장에서 MB 쪽에서 다시 관리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었죠. 해도 소용없는 이런 김희중 실장이 안 받아들이죠.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예. 이야, 그렇군요. 지금 궁색한 게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MB는 오늘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저 정치 보복으로 돈의 용처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용처를 이 변명한다는 게 궁색하게 짝이 없어요. 청와대 선물비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때 이제 원내 부대표 18대 이명박 첫 해죠. 네. 원내 부대표하고 그 운영위 간사예요. 네. 운영위에서 청와대 예산 다루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왔어요. 네. 특히나 이 선물비에서. 선물비 기념품 값에서. 예. 근데 제가 사실은 그거 잘 알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예산을 대폭 줄여놨어요. 사실은. 예. 지나치게 줄였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서 네. 그래서 그거를 대폭 늘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정세균 대표한테 야단도 좀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저는 선의로 네. 대한민국 청와대가 그래도 그 돈에 궁색하지 않고 예. 최소한의 일할 수는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에서 사실 대폭 늘려줬거든요. 그 특활비를 가지고 선물비 기념품 값 썼다. 그러면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가 썼길래. 그럼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얘기죠.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말 궁색한 변명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예외였다고 주장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럴 수 특활비 있죠. 안 받았다? 근데 국정원 특활비는 원래 청와대 돈주머니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기조실장은 항상 청와대에 예. 뒷돈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정권에서. 이건 공공연한 뭐 비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노무현 정권에서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예. 그거를 이제 뒤지기 시작하면 뭐 안 걸리는 대통령이 없겠죠.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에 2억, 2010년에 2억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 기념품이 됐다잖아요. 2010년에 2억 받았다는 게 지금 나온 이야기가 그 청와대 선물 제작비가 부족해서. 그럼 뭐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했을까요? 쓰는 용도? 네, 용도.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검찰 접근할 수 있는 보도를 기초하면은 그 2010년에 돈을 받은 시점이 2010년 7, 8월 경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점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6월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대상이니까. 사찰 대상. 사찰의 1차 대상이 접니다. 사찰을 한 분이 아니라 사찰을 당한 분. 네. 근데 그리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데 7월 말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던 7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영장 청구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선임료를 내준 게 청와대였어요. 맞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2012년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서 그걸 계속 폭로를 할 때 나왔던 게 그때 장진수 전 주무관하고 바로 위에 진경락이라고 하는 과장이 있었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선임료까지 나왔어요. 1인당 1,000만 원씩. 그거를 누가 알선을 했냐면
그때 그 윤리지원관실의 백우라고 하는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 바로 밑에 있었던 최종석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맞습니다. 케어니까 걱정하지 말라 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선임료를 대줬고 예. 만약에 구속을 피하게 하면 성공보수로 1인당 1,500만 원씩 준다고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김백준 기획관이 국정원에 돈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상관성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 상관성이 당연히 있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김진모가 왜 등장하냐면 예. 김진모가 원래 그 청와대 오기 전에 국정원 출신입니다. 검사지만. 국정원 출신이었어요. 국정원 있다 온 거예요. 국정원에 있다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 창구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김진모 통해서 또 그래서 간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문제는요. 저는 이런 국정농단 비슷한 불법 수사 말고 반드시 저는 그거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아니.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느냐면요. 그 당시에 정두원과 가까운 자를 다 우리나라에서 다 말살시켜라. 아, 잠깐. 뿌리를 말살이라는 표현까지.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나한테 한번 스크린을 받아라.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어? 네, 사찰하는 사람이 무슨 스크린을 해. 그런 식으로 사찰을 했다니까요. 완전히, 지금 속어난, 뭐까지 뒤졌다 이거잖아요. 그런 얘기라면. 예. 근데 아무튼 여기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7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 선임료를 대준 청와대면 나머지 5명도 대줬을 가능성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총액이 얼마겠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라는 거. 근데 지금 진행하는 분이 뭐 저희가 할 얘기를 다 해버리면 어떡해요. 입이 근질거려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게 지금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오늘 제가 그 정도원 의원께서 김희중 실장의 사연을 말씀하시는 순간에 지금 질문 드리고자 했던 모든 게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검찰 수사 포인트가 뭘까? 검찰 수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귀결될까? 그러니까 MB가 어떻게 될까? 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끝난 얘기잖아요. 박근혜 정부 이제 그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거랑 같은 이제 케이스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키맨이었다면 MB 정부에서는 김희중 전 실장이 키맨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가번 의원님. 이게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또 언론 보도를 보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나 어쨌든 지금 점점 이제 좁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할 일이고 네. 또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은 어쨌든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죠. 엄정하게. 그렇지. 팩트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사법 처리 이런 얘기 나오면 저도 사실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적이든 또 제가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이든 그거는 좀 누가 사법 처리 당한다 하면 저는 마음이 아프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호 전 대표가 뭐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소총 든 사람하고 핵미사일하고 전쟁이 됩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항상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말이. 누가 미사일 들었고 누가 소총 든 거예요? 지금의 이명박 측은 소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권이 지금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싸움이 됩니까? 미사일 대 몽둥이 그게 무슨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재호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의 어록이 MB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공금은 절대 안 쓰죠. 그러니까 공금은 안 쓴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특활비도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이제 무슨.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민간 사찰 보든가 뭐 이 뒷수습하거나 이런 데 만약에 썼다든지. 네. 그런 데 쓰죠. 자기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그런 거는 철저히 가리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용도가 이렇다라고 하면 국고 횡령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모든 게 실타래가 다 풀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의 범위는 도대체 가지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기소된 내용이 20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나와서 20가지로 늘었잖아요. 저 서 의원께서 얘기하세요. 조금 더 이제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봐야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또 BBK 다스부터 그러니까. 네, 다 가고 특활비에 뭐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그
작지 않죠. 간단치 않고. 예.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김희중 실장이 만약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증거 능력과 그 공소 유지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거라고 의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세요? 진단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럼 상당한 어떤 뭐냐면 단순한 그 진술만이 아니라 무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김희중 실장이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겠죠. 자료까지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요? 뭐 그렇게 뭐 그런 걸 때문에 자료를 뭐 미리 준비하고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국정원 기조실장이 가서 직접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주성 실장. 예. 네. 김주성 실장이 보고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본인이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김희중 실장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그런 구체적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더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예. 김주성 실장은 누구냐면요. 저 이상득 예. 형님의 코롱 때부터 이제 도합니다. 네. 그때부터 그래갖고 서울시 이제 교향악단 뭐 사장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충견도 아니고 충신도 아니고 의리를 뭐 지킨 사람도 아니고. 근데 가서 아니되옵니다는 했다라는 거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이제 자기 보신 때문에 그랬겠죠. 불똥이 자기한테 들까봐. 예, 나중 생각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해집니다. 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다른 문제 좀 여쭤보고 직설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일요일에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왜 이거를 조국 수석이 발표하냐. 이렇게 이제 뭐 그 비판을 하던데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발표를 하죠? 할 거면 총리실에서 왜냐하면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청와대 각각 정부 정책이라는 게 네. 청와대 어젠다가 있고 총리실 어젠다가 있고 각 부처 어젠다가 있습니다. 이 그 권력기관의 이 그 조직 개편의 문제는 네. 지금 이 법무부 한나의 검찰 문제만 아니고 경찰도 들어있고 기타 심지어는 뭐 국정원까지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대공수사 이 처까지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총리실 소관이 아니고 청와대 대통령의 어젠다로서 청와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네. 또 하나하나 작업을 하는 거거든 조정하고. 네. 그 일들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하고 당연히 민정수석실의 소관 업무로서 네. 우리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는데 국회 사법계획위에서도 안을 가지고 네. 입법 과정에서 이제 정부와 여야 간의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정부와 또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이걸 시비를 거는 네. 저분들의 이 내부조가 궁금하죠. 정부에서 정부안을 발표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에 동의하는데 네. 가급적이면 부처 장관이 발표하거나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게 맞아요. 수석들이 자꾸 나서는 거는 수석들은 사실 연락병들이거든요. 정부 부처에 대통령과의. 근데 수석들이 나서는 거는 자꾸 장관들을 자꾸 바지 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국정원은 지금 총리실이 그러니까 통할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도 제가 문제가 드리는 있잖아요. 말씀이 그거거든요. 정부 여당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그러면 이제 여야 당정 회의를 합니다. 예. 이 안들이 나오면은. 그래서 당정회의에서 사안에 따라서 이 국회 협조가 정말 긴밀하게 필요한 것들은 네. 당에서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정원 문제까지 같이 들어있거든요. 예. 또 이 검찰 문제, 경찰 문제, 이 정부 조직에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이게 정부 조직이에요. 또 이게 권위를 가지려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예. 뭐 청와대에서 나서서 이걸 뭐 국민들에게 지금 이 자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나 또 그간에 각 정부에서 지금 얼마나 해오고 했던 것들이 다 이 벽에 부딪혔는데 네. 채무를 안을 마련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게 지금 앞으로 이제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해서 국정 이제 큼직한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순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방향이 아니고 역할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예, 여당에서 할 것들은 당정회의를 통해서 당에서 발표할 것은 당에서 발표를 하고 예. 뭐 이 각
부처에서 발표할 사안들은 부처에서 다 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총리실 어젠다는 총리실에서 네. 조정해서 발표할 것이고. 예. 그러나 이제 국정개혁 과제들 중에 대통령이 이게 네. 직접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서 이 그 조정하는 것들 안을 만드는 것들은 그건 당연히 청와대에서 발표해야죠. 근데 얘기 예.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퍼뜩 옛날 장면이 떠올랐는데 한참 잘 나갈 때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네. 정기적으로 청와대 마이크에 서가지고 브리핑 비슷한 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 운영 방향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거요. 아니,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심했어요. 그때는 당정이란 말도 안 쓰고 당청이란 말 썼어요. 정부는 당청이라고 없어졌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청와대 수석들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의 연락병입니다. 네. 연락병과 왜 당이 협의를 해요. 즉 장관들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수석들이 나서면은 장관들이 각 부처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역할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가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건데 양정철 전 홍보기획 비서관이 오늘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참모 가운데 가장 괜찮은 분인 것 같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잘 보신 것 같네요. 왜냐면은 예. 저 사실 이른바 실세 중에 실세라고 다들 세간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사리 사욕 없이 그냥 홀홀 털고 외국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책 써서 이제 발표하려고, 잠깐 출판 기념회 때 귀국했죠. 잠깐 귀국했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누구에게나, 김성태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거는, 그렇게 보여졌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정도로님께 이 점을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창업공신 흔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이 참모고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1등 공신이라면 그 책임성을 따지면 사실은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후회하는 게 이겁니다. 예. 제가 양정철 비서관처럼 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실세입니다. 그게 그가 실세라고 정부의 안에 청와대에 있으면은 가만 안 놔둬요. 그리고 결국 또 선거 끝나면 또 굳은 일 겪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한 번도 예외가 없거든요.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뭔가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좀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볼 땐 등장할 겁니다. 아, 그때는 와서 오히려 도와야 된다 이렇게 또 그때 보세요. 또 등장해야 그때 되고요. 등장할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예. 그렇죠. 하긴 그렇더라고요. 어떤 국회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법안 관련해서 기업이 막 결사적으로 하길래 안 된다고 딱 끌었더니 친척을 찾아가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친척까지 가만 놔두지 않는 거 뭐 정말 자기가 경악을 했다고. 네,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갖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양정철 전 비서관이 더 현명하고 있을 잘하고 수 있다.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직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